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입자물리학으로 본 과학의 방법. 근데 정확히 말하면 과학하는 방법이죠. 이런 제목을 통해서 기원전 4세기부터 현대 입자물리학까지 한번 훑으면서 과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목이 과학의 방법론이니까 고대와 근대, 특히 뭐 고대라기보다는 중세와 근대 이후의 차이, 그게 이제 전형적인 연역과 귀납이라는 건데요. 그걸 설명드리고 고대 자연과학이 뭔지를 우선은 설명을 해야 고대와 근대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설명한 후에 근대 과학으로 넘어와서 이제 갈릴레이와 뉴턴의 과학혁명을 설명하고 이 현대 과학의 총화인 입자물리에서 무엇을 알아냈고 그것이 과학하는 방법론과 무슨 관계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과학하는 방법론이라는 거는 과학적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발견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이거를 어디까지 신뢰할 것이며 이 과학적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논증하는 건데, 이게 과학이 수학과는 다른 것이, 과학도 논리긴 하지만 수학은 참과 거짓을 따지는 반면에 과학은 어떤 개연적으로 맞다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자연현상을 발견한 것을 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과학, 철학을 하는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을 어떻게 논증을 통해서 참에 맞도록 그 논리를 설정하는지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이 참과 거짓을 따지지만은 물리학과 철학도 사실 참에 가깝거나 거짓에 가깝거나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리학, 수학, 철학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논중에는 연역과 귀납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연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역이라는 거는 어떤 보편 법칙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연역인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오르가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그 다음에 토피카, 이건 변증술이에요. 변증술. 그래서 이제 분석론 전서에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3단 논법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3단 논법이 발전을 해서 연역적 논증을 정립하는 것이 분석론 후서인데, 이 철학의 많은 저작들이 연역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논리학을 정립하면서 자기 자신이 세운 학문을 서포팅하는, 그러니까 예비학으로서 논리학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으뜸원리를 제시해요. 으뜸원리를 제시해서 최고의 단일 학문이 존재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연역의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단일 학문이라는 거는 이런 물리학, 수학 이런 거는 세부적 학문이고, 학문의 학문. 그러니까 세부적 유전성이 없고 특성 존재의 본성 탐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건 물리학이 가지는 특징이 있겠죠. 물리학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 존재의 본성 탐구가 아니고
학문 존재 자체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뭐 얘기는 좀 복잡하지만 형이상학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형적인 연역의 방법을 쓴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는 연역 논증의 경우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참. 자, 그럼 여기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예제 3단 논법에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모든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홍길동은 한국인이다.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참이면 홍길동은 김치를 당연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연역의 방법이 굉장히 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을 논증할 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참인 전제만 잘 고르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은 철학의 논증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제 근대 이전에 과학하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고대 자연과학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자연과학 체계를 만들 때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와 그다음에 스승인 플라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은 물리학이 주를 이루고 동물학의 방대한 자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물리학은 우주론, 물체 운동, 거의 모든 현상, 물리 현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남겼는데 중요한 건 지상과 천상 현상을 통일된 방법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상은 4원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4원소가 구성돼서 물질을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4개의 원인이 있어서 이 원인의 법칙에 의해서 지상의 모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체계를 가진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AD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신학에 편입이 돼요.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연과학 체계가 교회에 의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스콜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을 으뜸원리로서 생각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 탐구라는 것은 연역의 방법으로 알려진 자연 철학을 이해하거나 세부사항을 탐구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 체계가 진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으뜸원리가 돼서 그 으뜸원리를 통해서 연역의 방법을 써서 과학을 연구했던 거죠. 그게 이제 중세 과학자들이 한 방법이고, 그래서 과학하는 방법으로 연역이 쓰인 것은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는 거는 스콜라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의 연역하는 방법, 과학하는 방법에서 연역이 중세의 학자들에서 쓰였지만 정작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관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귀납의 방법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보면 너무 체계적에서 반박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통합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체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럼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을 한번 보죠. 이 우주론을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선 우주는 지상과 천상 세계가 있어요. 지상과 천상. 그 지상에는 4개의 원소가 있어요. 4개의 원소. 흙, 물, 공기, 불. 이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운동 및 강제등. 운동에는 직선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흙, 물, 공기, 불이니까 무거운 순서대로 이게 지구 밑에부터 무거운 게 떨어질 테니까 하강할 테니까 흙, 물, 공기, 불의 순서로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다음에 천상과 지상의 경계로 달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달까지가 지상이고 달 너머는 천상인 거지. 그러면 천상 세계는 또 원소가 있는데 그걸 제5원소인 에테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천상은 영원히 원운동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두 5개의 행성이 있고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행성이 있고 맨 바깥에 붙박이별이 있어요. 붙박이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천구, 수정 천구에 의해서 별들이 박혀서 도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는 구조를.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상과 천상을 이런 형태로 하나의 동심원 구를 형성하면서 체계로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유한 우주일 수밖에 없고 이 천구라는 것이 움직임으로써 별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건 반드시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이어받아서 AD 2세기, 기원후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마게스트를 만들어요. 알마게스트는 천동설. 그러니까 이 알마게스트는 뭐냐면 행성의 위치, 일식 및 월식을 예측하는 최고의 수리 천문서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행성들은 붙박이별하고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역행 운동을 하기도 하고 행성의 밝기가 변화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또 계절의 길이를 갖고 있죠. 계절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이 주전원이라는 것과 주전원, 그다음에 20율이라는 그 가상의 그 가상체를 도입을 해서 미래의 행성의 위치나 일식이나 월식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천동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차가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거의 16세기에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예를 들어 천동설은 오늘 보름달이 뜬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초승달이 떠 있고 그다음에 춘분 같은 걸 예측을 못해서 이 춘분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독교에선 왜냐면 그 부활절이 이제 춘분을 기점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거죠. 지동설을 주장해서 뭔가 새로운 체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에 대항하는 어떤 새로운 체계가 나타나야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바로 16세기. 그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을 잠깐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은 물체의 운동 그러면 이게 무생물이죠. 무생물이 운동하는 거예요. 무생물이 운동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체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은 물체 운동뿐만 아니고 생식, 인간이 성장하는 거 그런 것도 움직임으로 봐서 운동이라고 봤어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하는 모든 거를 다 운동이라고 여긴 거지. 그래서 사원서와 사원인을 바탕으로 해석해서 운동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론적 세계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여기도 다 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학문 체계를 구성한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흙과 물은 무거워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고 공기와 물은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건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곳이 바로 목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거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공은 절대로 없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날의 뉴턴 물리학은 F 이퀄 ma가 뉴턴의 법칙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F 이퀄 mv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자연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F 이퀄 mv라고 쓰진 않았지만은 표현을 보면 이건 100% F 이퀄 mv라는 뜻이에요. F 이퀄 mv.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이 AD 16세기까지 믿어졌어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바로 대표적인 건데 이후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예를 들어 솟구쳐 나온 하나의 대륙.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보면 이 지구는 무거운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흙이 있고 그 다음 무거운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구 표면은 물에다 덮여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이 중세 스콜라학자들이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그게 아니고 이게 대륙이 원래 흙이 무거워서 안에 있으나 대륙이 한쪽으로 삐져나온 게 오늘 그 당시에 대륙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다 붙어 있죠. 그렇게 한 개의 대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뭘 발견했죠?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륙이 두 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체계가 틀렸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갖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균율이 나타나지만 그러하더라도 연역은 여전히 자연 탐구의 강한 도구가 되는데 한번 근대 초기 17세기 뉴턴 직전에 활동한 데카르트의 이 사람은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모든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데카르트가 바로 자연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역의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코기토라는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고 신의 존재를 진리의 원천으로 규정을 한다고. 그런 다음 신으로 받은 인간의 이성이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의심하고 무엇을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이렇게 탐구한 것은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굉장히 세 번째 책, 두꺼운 책, 철학의 원리에 보면 거긴 대부분이 물리학 현상에 관한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400페이지짜리.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혈액순환에 관한 사유 또는 별이 도는 원리나 광학, 자석 현상 이런 것들 과학에 대한 방대한 그 데카르트의 사유가 있는데 전부 틀렸어요. 전부. 오늘날 것처럼 전부 틀린 얘기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연역을 사용하려면 그 내세운 으뜸 원리가 진리여야 돼요.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내세운 으뜸 원리는 진리의 원천으로 신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참임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은 과학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귀납은 여러분이 연역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귀납의 3단원 문법을 잠깐 보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마켓의 국고령 소고기 한 포장을 검사했더니 싱싱하다. 포장들의 유통기한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포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장의 달걀을 일일이 검사해봤더니 싱싱했고 근데 포장들이 많은데 그 많은 포장이 전부 유통기한이 같아. 그래서 마켓의 모든 포장의 국고령 소고기는 싱싱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런 경우는 두 전제가 참이라도 1전제와 2전제 참이라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포장을 검사하지 않는 한 싱싱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참으로 끌어내려면 검사를 모든 포장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우리가 귀납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항상 동쪽에 뜨니까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려고 컴퓨터를 켜면 전원이 항상 켜지니까 항상 전원은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동차 타서 키를 돌리면 시동이 켜지니까 항상 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귀납은 100% 참은 아닐지라도 베살리우스나 의학의 아버지죠. 케플러, 여러분 케플러 잘 알죠? 그 다음에 윌리엄 하비, 혈액순환론을 제청한 사람 등의 업적은 모두 관측 또는 관찰을 통한 결과로 귀납 추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귀납적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17세기의 유럽의 이 과학자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뿐만 아니고 사상적으로도 귀납이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귀납의 방법을 정립하는데 갈릴레이가 절대적인 공헌을 해요. 자, 갈릴레이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과 천상 체계의 모든 이 물리 체계를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에요. 뒤집어 엎은 사람. 그러니까 이 갈릴레이 실험 및 관측을 한번 보면 이 자연학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경사면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운동학의 모순을 밝힌 건데, 경사면 실험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실험을 통하여서만 밝혀지고 수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예요. 그 다음에 천상에서는 망원경을 직접 제작해서 달이 계곡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이 4개 위성이 있고,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고 태양이 자전함을 알아냈고, 가장 큰 증거를, 이런 모든 관측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금성의 위상 변화라고. 그러니까 금성이 위상 변화, 그러니까 초승달이나 보름달처럼 이런 위상 변화가 있으려면 지구 안쪽에 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 이런 형태가 돼야 금성이 위상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100% 지동설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과감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 이후에는 갈릴레이 운동학은 물체가 왜가 아니고 어떻게 운동하는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근대 과학이든 현대 물리학이든 전부 물체가 왜 움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 어떻게 움직이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은 수적이고 추상적 소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관점으로 돌아가서 수학과 자연철학의 결합을 시도하게 됐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수학을 잘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의 스승 플라톤은 수학, 특히 기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 플라톤 자신의 대화편, 책에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특히 티마이오스라는 자연과학 책에는 이 수학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관점으로 돌아가서 수학과 자연 철학의 결합을 시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 이후 자연은 인위적인 환경, 그러니까 즉 인간이 실험을 해야 환경에서만이 자신을 드러내는 불규칙한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과 관찰은 과학 연구의 필수가 된 거예요. 그 사실 그래 맞아요. 여기 경사면 실험을 보면 갈릴레이가 측정한 게 물체의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아낸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이성적으로 실험 없이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가능하지도 않다고, 사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한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는 전부 그래서 다 틀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갈릴레이 뒤를 이어서 이제
1687년 프린키피아가 뉴턴에서 출간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역사상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이 나와서 갈릴레이 지상에서의 운동 개정을 하고 케플러의 태양계 운동을 자신의 관성과 만류의 법칙으로 결합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실험 결과, 관측 결과를 모아서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이 수학적 방정식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천체들 사이에 상호 인력으로 일반화시켜서 다시 이로부터 케플러 법칙을 유도하고 지구가 왜 구형인지, 왜 적도가 약간 더 부풀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왜 생기는지, 특히나 이제 해왕성의 존재를 계산으로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턴 당시에는 천왕성까지밖에 발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뉴턴 역학으로 계산을 해보면 천왕성의 궤도가 관측치가 계산 결과하고 잘 맞질 않아요. 그런데 100년이 흐른 다음에 19세기 초에 누군가가 혹시 이 천왕성 밖에 어떤 미지의 우리가 아직 모르는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중력의 영향으로 천왕성의 궤도가 바뀌지 않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위치에 이제 해왕성이 있음을 예측을 해서 해왕성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19세기 중반이에요. 중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로부터 이제 더 이상 뉴턴 역학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맞는 이론적인 이론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이 17세기에 이제 나오고 18세기 100년 동안 수학자에서 미적분학이 발전하면서 뉴턴 역학이 완전히 맞는 거로 증명이 됐고 19세기의 중력까지 연력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고 전자기학이 이제 수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19세기 말엔 통계역학이 들어오고 20세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양자역학과 상대론에 기반한 현대물리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19세기에 화학과 생물 지구과학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현대과학으로 20세기에 이제 변모가 됐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뉴턴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체계가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학문은 더 이상 인간과학과 자연과학, 그러니까 즉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더 이상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서로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귀납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귀납이라는 건 크게 이제 세 가지 추론 방법이 있는데 본질적인 구조는 단순해요. 예를 들어 관찰된 모든 A가 B라는 전제가 도출되면 다른 A도 B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쉽진 않아. 만약에 결론이 복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추론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픽업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그럴듯한 거.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인과적 추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신빙성 있는 확률적 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많은 실험은 확률적 추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확률적 추론이 강해지니까 특히 입자물리 실험의 데이터는 아주 방대해서 어떤 입자를 발견하거나 그런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물력의 귀납치론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져서 그걸 프리퀀티즘이라고 이렇게 빈도주의 하나의 통계적인 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입자 발견이나 또 발견 못해도 상한선을 재는 데 또 쓰고 있고 모든 통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세기, 21세기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는 현대의 입자 문제를 보면 19세기 말부터 인류는 원자 이하의 극미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러더포드 산란 실험이 이제 현대 실험의 개막을 알린 거지만
이 현대 입자물리 실험의 원조는 갈릴레이 경사면 실험이에요, 사실. 경사면 실험. 자, 물질 기본 입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4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16세기 중엽에 와서야 주기율표의 원소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원자와 그 원자 안에 핵과 전자가 있고 현재는 그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또 쿼크라고 불리는 더 이상 쪼개서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원자론이 재등장해서 불과 150년밖에 이런 정보를 얻은 게 불과 15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와 핵은 이 원자론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이제 멘델레프에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고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의 원자 모형을 거쳐서 이제 핵의 구조가 밝혀진 게 이제 비로소 밝혀진 게 1935년에 와서야 밝혀진 거고, 오늘날은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이 쿼크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쿼크와 전자가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원자에서, 그러니까 분자에서 원자, 원자에서 원자핵, 그 다음에 기본 입자로 쪼개져서 더 이상 이제 이 경입자족과 쿼크족으로서 이 기본 입자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본 입자가 우주에 존재하는 힘과 상호작용하는 그 원리가 바로 통일장 이론이에요. 통일장 이론. 그러면 기본 입자는 경입자의 6종류가 있고 전자 같은 경입자, 그 다음에 쿼크가 6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 존재하는 힘은 중력, 전자기력, 약한 힘, 강한 힘, 이 4가지가 있어요. 이 힘은 또 각각 이러한 기본 입자가 어떤 특정의 힘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려면 그 특정의 힘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매개 입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기력은 광자예요. 광자, 빛. 그 다음에 약한 힘은 W와 G 보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매개 입자는 기본 입자가 어떤 힘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자라는 기본 입자가 전자계력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도록 광자가 매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틀에 딱 맞춰져서 이 이론이 구성된 게 바로 표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일하게 실험 결과가 맞는 모형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모형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토커크가 1995년에 발견되고 힉스 입자가 2012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표준모형 예측 기본 입자 모두 발견되고 2012년 힉스 입자가 마지막으로 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표준명을 보면 실제로 이걸 알 수 있어요. 자연은 뉴턴 시대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통일적인 자연 법칙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 표준명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모형이죠. 이는 수학으로 유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철학적인 예측의 논쟁으로 발견될 수도 없고, 오히려 기본 입자들의 교묘한 대칭적 구조, 힘과 기본 입자와의 신묘한 관계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학적인 기준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이 제대로 된 모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명을 보통 인류가 자연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이해의 측면에서 다행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표준명의 정립은 결국은 이 실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페르미 실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썬의 그 LHC 실험이 있는데,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는 대단히 큰 콜래보레이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명됐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입자물리 실험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노벨상까지 노벨상의 산실이 바로 1호 윗점을 연구소고, 여기 이제 현재도 지상 최대 가속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의 이 14태브의 양성자 충돌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양성자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충돌점에서 충돌하면서 이제 검출기로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검출기라는 거는 최첨단 기술의 총화로서 가속기와 검출기가 있고, 근대 실험과 현대 실험은 방법론은 같으나 관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근대 실험이라는 건 여러분 아셨죠? 이제 갈릴레이가 한 경사면 실험부터 시작해서 쭉 그 연결되는 건데, 한번 보죠. 자, 근대 과학의 실험 한번 봐요. 자, 근대 과학은 갈릴레이부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중세는 실험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겠죠? 왜냐하면 관찰은 이미 존재하는 진리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분류를 위한 작업에 주로 이용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이라는, 자연과학이라는 으뜸 원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세는. 그런데 근대부터 대충 16세기 이후인데, 과학의 실험 또는 관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과학이 수행됐고, 실험을 연구의 필수적 방법으로 여기는 관점에서는 근대와 현대 과학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17세기의 근대과학의 탄생 이래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보면 근대와 현대과학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갈릴레오의 경사면 실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시계를 놨고, 그 다음에 좀 약 한 50년 후에 이제 캐번디시라는 약 100년 후죠. 캐번디시라는 물리학자가 중력 측정 실험을 했는데, 영국의 캐번디시가. 이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을 한 건데,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이 근대과학에서의 실험은 뭐냐면, 자연에 실제하는 대로 인식하고 공학적으로 간단한 실험 장치에 의존한 거예요. 경사면이 그렇고 캐번디시 측정 실험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근대과학 실험을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냐면, 자연을 기술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연 자체를. 자, 그러면 현대과학 실험은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유럽에서의 모든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죠? 특히 과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모든 분야가 세분화됐고, 과학을 응용한 기술이 이제 진보를 이뤘고, 19세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 분야가 특화됐어요. 그때 바로 과학자라는 직업이 처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그래서 연구 공동체는 지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연구 인력이 증가됐고, 연구 주체가 세분화됐고, 예를 들어 오늘날 물리학도 세부 분야가 20개가 넘어요. 20개가. 그다음에 20세기에 과학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술이 자연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자꾸 나옴에 따라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에서의 정밀도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인식하는 주체의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대 과학에서의 실험은 자연을 기술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지만, 현대 과학은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에 따라 오늘날의 실험은 기술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표준명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항상 맞는 이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통일장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느냐? 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표준명이 잘 맞는 유일한 이론이라고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유일하게 자연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면서 우주가 지금 현재 95%가 암흑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찾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더군다나 이 포준모형은 자연의 힘이 4개인데 중력을 통일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력을 제외한 통일장 이론으로서 불완전하고 그 외에 이론적으로 여러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나온 이론적인 모형만 200여 종이 넘어요. 200여 종이 넘어요. 근데 표준명을 제외하고 자연현상과 일치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 모두는 실험값과 이론적 예측값이 일치되지 않아 죽어버렸거나, 왜냐하면 일치되지 않으면 사멸될 거 아니야. 그죠? 실험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990년대 중반에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소한 촉근 이론이라는 게 개발돼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예측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모형이 있으면 그거를 실험적으로 예측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촉근 이론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예측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표준명을 넘어서 새로운 자연현상의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과학하는 방법으로서 실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했겠고, 그래서 정리하면 근대물리 이후로 실험이 정착되어 실험을 통해 자연현상이 올바로 이해되고 있어요. 현대물리도 이론 기존은 변함이 없으나 근대에는 자연을 기술로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현대는 기술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실험과 맞아야 이론적 모형이 인정을 받으니까 균합과 반증이 동시에 적용된다. 반증이란 건 뭐냐면 어떤 이론이 나오면 실험적인 공격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개기식의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또 실험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이론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증이라고 해요. 반증. 그래서 실제로 자연을 잘못 묘사하는 이론적 모형이 대부분이고 표준모형 말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주를 이루는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많이 우리는 이해했고 우주론에서 우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인류는 습득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암흑 물질 이런 거는 모르는 것도 많죠. 자, 그러면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유했던 자연하고 400년 전 뉴턴이 알아냈던 세계,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머물렀던 우주, 이 모두는 인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한 과정들로서 거대한 장정, 이 장정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나오는 문구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책은 한 250페이지짜리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첫 문장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면 본성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각오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아는 것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기초적인 것. 둘째, 응용적인 것. 셋째, 감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이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거고, 응용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은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요. 누가?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물리학은 인간 이성의 끝판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김동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좀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입자가속기가 해외에 굉장히 거대하게 이렇게 거대과학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 크게 건설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 입자물리학을 연구하기엔 입자가속기에 대한 그런 현황이나 그런 진행 상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입자 물리학은 이제 전형적인 거대과이니까 이 대부분의 실험 장치가 이제 그 가장 큰 실험 장치가 이제 유럽의 선이라는 입자물 연구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실험하러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전 대륙에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 실험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 공동 연구의 틀로서는 그 가속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어차피 초대륙적이 되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해야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도 실험에 활발히 참여하고 이론하시는 분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현재 대부분 이렇게 잘 들어맞고 모두 다 이걸로 이해된다고 하고 있지만 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 입자 가속기로 입자 물리학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연역이나 아니면 귀납 이런 내용만 알았을 텐데 그 귀납 중에 그 빈도에 대한 그런 거나 신뢰도에 대한 것들이 입자 물리학에서 된다고 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 물리학에서 어떤 모형이 뭐 신뢰도나 뭐 빈도수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이론적 모형이 있으면요. 그 이론적 모형이 올바르려면 어떤 물리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물리량을 예측을 해요. 그러면 그 물리량을 실험을 통해서 물리량을 검출해서 그것이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형과 이론적인 모형이 맞으려면 이론적인 모형이 예측하는 그 값이 실험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물리량이 예를 들어 표준명 입자물리 실험에서 말하는 이 우주론적 그 이론 모형은 그런 물리량이 수백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 그러니까 그 수백 개에 대한 실험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반세기 동안 표준명은 단 한 번도 그것이 틀렸다고 그 실험이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형은, 표준명을 제외한 다른 모형은 단 한 번도 맞았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죽은 모형이 더 많아요. 그럼 단 한 번의 실험을 거쳐서 안 맞으면 죽어야 되니까. 예.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다음 주는 음식 속에 담겨있는 폐의 건강과 관련된 유튜브 라이브 강의 이어집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